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20억 노후자금, 자식들을 믿고 모두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죠. 그리고 3년 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배신한 자식, 그리고 드러난 충격적인 반전.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결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혹시나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1975년 25살의 저는 갓 결혼한 신랑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이라 공장 일은 정말 고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뻘뻘 흘려야 했습니다. 8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몸에 배이고 기계 소음이 귀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늘 기계 기름이 끼어 있었고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춘자는 저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 장사를 했거든요. 겨울 새벽 찬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여보, 힘들면 그만해도 돼.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애들 대학까지 보내야 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점심은 아껴서 김밥 하나로 때웠고 저녁에는 집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외식이라고는 결혼 기념일에나 한 번씩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옷도 몇 년씩 입었습니다. 구멍이 나면 꿰매 입고 색이 바래도 그냥 입었습니다. 아내는 바느질을 잘해서 아이들 옷은 직접 만들어 입혔습니다. 밤늦게 재봉틀 돌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76년에 큰아들 민수가, 1979년에 작은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바빠졌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면 안 돼. 아내와 저는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비, 참고서값, 심지어 과외비까지 마련해줬습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항상 1, 2등을 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지만 성격이 활발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는 승진을 해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늘었지만 아이들 교육비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특히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입시 준비를 시작하니 돈이 물처럼 나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민수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니?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 1995년 민수가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기뻤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민호도 3년 후에 부산의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까지 모두 우리가 댔거든요. 저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내는 장사 품목을 늘려가며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보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했거든요.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우리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아내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한 절약해서 노후 자금을 모으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연장 근무 수당을 하나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장사 규모를 키워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푼이라도 아꼈습니다. 전기료를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었고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외식은 아예 하지 않았고 옷도 꼭 필요할 때만 샀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면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가끔 아내가 미안해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금 참으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때 되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자. 그런 꿈을 품고 우리는 10년을 버텼습니다.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씩 늘어갈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2010년 제가 정년퇴직할 때쯤 우리가 모은 돈은 20억 원이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치고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도 하나 사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 없겠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60년 가까이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 잘 키운 게 가장 큰 재산이다. 아내와 저는 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두 아들이 모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승진했고 민호는 중견기업에서 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들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용돈도 드리고 갔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하나씩 생겨서 집안이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이렇게 말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경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 사실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회사에만 의존하기에는 불안해서요. 젊은 나이에 창업을 생각한다니 패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변화가 빠르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 건강식품 관련 사업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민수는 자주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성이 좋다는 것, 경쟁 업체가 별로 없다는 것, 수익성이 높다는 것 등등. 들어보니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2016년 가을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도 뭔가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깜짝 놀란 저와 아내는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버지께 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액수에 저와 아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거든요. 10억이 꼭 필요한 거니? 네, 제품 개발비, 공장 임대료,
직원 월급, 마케팅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최소 10억은 있어야 합니다. 민수가 가져온 사업 계획서를 보니 정말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수익 예측까지 전문가가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니? 네, 아버지. 이미 몇 군데서 납품 계약서도 받았습니다. 1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 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로서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도와주마.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10억 원을 민수에게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보니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작은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민호는 신부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얼마나 필요하니? 3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집 계약금이랑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까지 합치면요. 큰아들에 비하면 적은 액수였지만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다. 마련해주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비 며느리도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새 출발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에게도 3억 원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은 7억 원이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나간 셈이었지만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좋았습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사업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아버지, 제품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다음 달쯤에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잘 되고 있구나. 네, 벌써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바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도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혼집도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했고 결혼식장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바쁘니까 일 먼저 하고. 몸조리 잘해라. 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결혼 후에는 연락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애들이 왜 이럴까요? 예전에는 자주 왔는데. 아내가 걱정하면 저는 괜찮다고 달랬습니다. 새댁이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지. 큰아들도 사업 때문에 정신없을 거고. 이해해주자.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아들들이 오지 않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야 해서요. 아버지, 처가에 먼저 가야 해서요. 다음에 뵐게요.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속상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아들들의 근황을 본 건데 믿기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더군요. 거기에 BMW 신차까지 뽑았습니다. 해외여행 사진도 심심찮게 올라왔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미국까지 정말 여기저기 다녔더군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집으로 분당에 새 아파트를 샀고 신혼여행으로 몰디브에 갔더군요. 그 후에도 계속 여행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면 빌린 돈을 갚겠다는 얘기는 왜 안 할까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된다면서 부모는 왜 안 찾아올까요? 2019년이 되어도 아들들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얘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부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 맞죠?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뭐야? 차용증도 있잖아. 하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13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는데 3년이 지나도록 갚을 생각을 안 하다니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니? 아,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언제쯤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1년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면 전액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또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직 여유가 없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SNS에는 여전히 여행 사진과 맛집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왜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걸까요? 아들들과의 연락이 거의 끊어지면서 저와 아내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명절에는 둘이서만 차례를 지냈고 생일에도 둘이서만 조용히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내는 자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 있어? 자식들 바쁜 거겠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서운했습니다. 13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줬는데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화도 났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더니 받고 나니 태도가 바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 때문에 서운해하는 부모가 된 것 같아서요. 돈이 뭐야?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정호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죠? 어르신의 큰아드님이신 이민수 씨와 관련해서 조사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내도 나와서 불안한 얼굴로 제 옆에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찰관들을 거실로 모시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아드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제가 물어보니 한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드님이 운영하던 회사가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단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판매원을 모집해서 돈을 받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500여 명, 피해 금액이 80억 원에 달합니다. 8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 아들이 받아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조사 결과 아드님이 어르신께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준 10억 원이 불법 사업에 쓰였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경기도 파주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파주요? 저는 파주에 땅이 없는데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이런 땅 산 적 없는데요. 아드님이 어르신 명의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온 거래 내역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입금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모르는 건데요. 아드님이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어르신 계좌로 이체한 것 같습니다. 자금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모르게 제 명의로 땅을 사고 제 통장으로 돈을 옮겨놨다는 거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자산 환수 대상자가 됩니다.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 환수요? 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절차입니다. 복잡하겠지만 어르신께서는 상당 부분의 돈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간 후 저와 아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여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니. 저 역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져온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제 아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은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다녀갔다.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이니?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왜 그랬니? 왜? 처음에는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피해자들 앞에서 제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를 설명해야 했거든요.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들을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 돈이 불법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제 아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돈만 보고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결국 민수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큰아들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작은아들 민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가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형 때문에 저까지 피해를 받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빌린 돈을 당장 갚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3억 원을 빌려간 것도 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갚을 수 없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형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너까지 그러면 되겠니?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그 후로 민호와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아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감히 연락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국 상당 부분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명의로 산 땅도 팔고 제 통장에 있던 돈도 되찾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3억 중에서 11억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이미 사용되어서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돈은 되찾았지만 훨씬 소중한 걸 잃어버렸거든요. 돈을 되찾은 후에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봐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줬나? 아들의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의 사건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 형,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안부를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더 이상 자식 자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에서 과장을 한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2021년 저희 부부는 서울을 떠나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집을 하나 사고 조그만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를 기르며 소박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둘이서만 살아가는 거네요. 그래. 이제 우리끼리 살자.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니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게이트볼도 배우고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작은 아들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오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왔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이 달려와서 안기면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순수했거든요.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손자가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와.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아이들은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씩 위안을 얻었습니다. 며느리도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었지만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가을, 감옥에 있던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2년 만에 받는 첫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감옥에서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출소하면 무릎을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도 반성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답장 보낼까요? 아내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2023년이 되고 2024년이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나고 서운한 마음보다는 체념과 수용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정말 행복했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란한 가족이었거든요. 운동회에 가서 응원하던 일, 가족 여행을 갔던 일, 아이들 졸업식에 참석했던 일 등등. 그런 기억들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그때는 진짜였어. 지금 이 상황이 가짜이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마을회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시골 길을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토마토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래? 내일 따서 이웃에 나눠주자. 소소한 대화이지만 평화롭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되찾은 돈으로 집도 샀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어뒀거든요.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덕분에 큰 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TV에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집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장면을 보면 우울해집니다. 우리도 저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씁쓸합니다. 친구들이 손자, 손녀 자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손자, 손녀가 있지만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 형은 손자가 몇 명이야? 둘 있어. 그런데 자주 못 봐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제가 아들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큰아들 민수는 내년이면 출소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될 테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용서해줘야 하는 걸까요? 작은 아들 민호는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은 마찬가지로 상처가 됩니다. 여보, 우리 애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가끔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도 확신을 못합니다. 글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화가 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빌려준 것도 그렇고 아들의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어줬던 게 오히려 독이 되었나 봅니다. 자식을 너무 믿었나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부모로서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제 아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 때 만난 피해자분들 중에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셨고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드렸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이 그런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고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도 공범이 된 셈이니까요. 다행히 이 마을 사람들은 저희의 사정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서울에서 내려온 조용한 노부부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서울서 뭐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들들은 뭐해요?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굳이 아픈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농사일 도와주시기도 하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따뜻함이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줍니다. 하루 중에 혼자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내가 낮잠을 잘 때나 저녁 산책을 혼자 나갈 때죠. 그런 시간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온 인생, 현재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등.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열심히 살고 자식들 잘 키우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와는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자식들 얘기는 거의 하지 않지만 다른 일상적인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서로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아. 혼자였다면 어떻게 견뎠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봐요. 그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나고 서운한 마음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은 다행히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영영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상실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조건적인 믿음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배신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식들을 사랑했던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들만큼은 진실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꿈을요. 그 꿈 속에서만큼은 우리가 행복한 가족입니다. 현실은 다르지만 그 기억들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70살이 된 저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도 텃밭에 물을 주고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평안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70살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